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쿠스님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그렇죠. 저도 신기해요. 맨날 어, 그냥 영상으로만 보다가. 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쿠스님 굉장히 또 기대 반, 설렘 반, 떨림 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을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네. 간단하게 아주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친구들의 어릴 적 이야기인데, 오, 초3 때 일이어갖고, 다시 만나갖고 좀 기억을 맞춰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조금씩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그래서, 겪었는데도, 네네. 아무래도 좀 오래된 기도 했고 11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자세하게 기억하는 친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 친구들이랑 저는 진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해본 적이 없고, 무서워. 동생들이랑 놀아줄 때도 그 놀이만큼은 진짜 절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원인이 된 그 1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한번 다시 돌아가는 의미에서 타임머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입니다. 바쿠스예요. 저는 초등학생 3학년 때까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피아노 학원이 없거나 하는 그런 날들은 다 친구들이랑 꼭 숨바꼭질을 하곤 했었어요. 이름은 원래 밝히면 안 된다고 하셔갖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름들은 제가 뭐 책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봤거나 한 그런 가명이죠. 가명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명도 제가 다닌 학교가 사립이라서 특정되기가 쉬울 것 같아갖고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어느 때처럼 저희는 그냥 방과 후에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게 늦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반팔 아래에 좀 오한이 올 정도? 그 정도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면 꼭 숫자를 세잖아요. 위에서부터 네. 아래로 해갖고. 뭐 30, 29, 28, 27 하고 숫자를 세다가 제가 술래였는데 0까지 세고 찾는다 하고 딱 뒤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떤 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갖고 우악 하면서 뒤로 나자빠졌는데, 왜 그랬냐면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딱 바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진짜 등에서 한 1cm? 그 정도 간격으로 진짜 머리를 갖다 대다시피 한 자세로 제 머리가 닿을까 말까 딱 그 정도 거리였거든요. 오구, 예. 그 뒤를 딱 본 순간에 바로 보인 게 그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까만 정수리. 그러니까 그 떡진 머리카락들이 한 점으로 보인 것 같은 그 까만 정수리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숙인 머리카락 때문에 입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걔가 말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나도 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위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랑 그 애를 제외한 친구들은 다 숨죽인 채 숨어 있었기 때문에 놀이터가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했거든요. 네. 매미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여름이라 날은 더웠지만 되게 서늘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유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걔가 계속 나도 같이 놀면 안 될까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같이 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끼려면 또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용기를 내고 되게 완곡하게 거절을 해보려고 했죠. 우리끼리 놀기로 해서 너를 끼워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가 진짜 울먹울먹거리면서 제발 딱 한 번만 끼워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딱 보인 게 걔가 그 말을 하면서 손으로 딱 옷을 움켜쥐면서 진짜 온몸에 힘을 짜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숨어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얘랑 같이 놀면 어떨까 하고 물어봤어요. 계속 그 애는 고개 숙이고 있었고 친구들은 다들 모여가지고 뭔 상황이냐 하고 있는데
그때 효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좀 말이 직설적으로 하고 눈치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걔가 나는 싫다고 우리들끼리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끼면은 우리도 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애가 엄청 크게 동요를 하는 거예요. 움찔하고. 오. 그래서 다들 좀 효은이 말에 동의를 하는 표정이기는 했는데 싫다고 딱 잘라 말하기엔 좀 마음이 쓰이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걔가 딱 한 번만 안 되냐고 또다시 애원을 하니까 이제는 또 너무 부탁을 여러 번 하면 거절하기가 무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같이 놀고 싶진 않았는데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고 있었을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냥 우리 딱 한 번만 놀아주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다 그냥 좀 마지못해서 그래 그럼 딱 한 번만 하자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고개를 번쩍 들고 엄청 환하게 웃는데 오. 그 얼굴의 반절 이상이 진짜 멍으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놀라죠. 10살이고 어린 나이인데 놀라갖고 잠깐 말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놀란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좀 급하게 수습하듯이 야 내가 숫자 셀게 이러면서 바로 놀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술래니까 뒤를 돌아가고 눈을 가렸죠. 그래서 또 30부터 숫자를 세어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애들이 막 숨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를 세고 있는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눈앞에 바로 딱 튀어나왔던 그 까만색 정수리 있잖아요. 예. 그게 떠오르면서 뭔가 머리카락이 한 점으로 모이는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 셌나? 근데 또 뒤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뜨겁고 뭔가 그런 숨소리 있잖아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등 뒤에 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숫자를 다 셌을 때 눈을 감고 뒤를 돌아봤어요. 눈을 감고 뒤에 돌아서 한동안 서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인기척도 안 들리길래 그냥 눈을 딱 떠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야 하고 그냥 다행이다 이러고 안심을 하고 친구들을 찾아갖고 놀이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미끄럼틀에서 누구 찾고 뭐 화장실에서 누구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애까지 포함하면 5명이긴 한데 그 네. 4명은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끼워줬던 그 여자애기는 대체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찾아보고 있는데 예. 찾아보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네. 저희는 숨바꼭질 구역을 그 아파트에 1동, 2동, 3동 이렇게 있으면은 1동 딱 거기 안으로만 정했거든요. 놀이터랑 1동 이 안에서만 숨자. 네. 너무 넓으면 찾기가 힘들기도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101동 지하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기로 했던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사를 하던 중에 그 마을에 재건축을 한다고 논의가 좀 진지하게 나와서 재건축할 아파트에 굳이 지하에 헬스장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공사 자체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은 그냥 전신 거울이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 몇 개가 방치돼 있는 채로 그냥 있었는데 저희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진. 근데 지하다 보니까 내려가면은 문 앞에 신발장도 있고 숨을 만큼의 공간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서 여러 번 숨바꼭질을 했으니까 깜깜하고 축축하고 그런 무서운 곳에 굳이 숨고 찾고 하기가 싫어갖고 좀 암묵적인 룰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거기는 숨지도 말고 찾지도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끼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이제 막 처음 같이 저희랑 한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거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는 거기 아래 내려가기가 진짜 무서웠던 게 애초에 좀 폐허라고 해야 되나? 오. 그런 공간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10살인 저희들한테는 되게 좀 큰 공포였기도 하고 아파트 내에서 괴담처럼 도는 지하실 귀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또. 그래서 저희가 무서우니까 서로 막 야 너가 술래니까 너가 내려가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쯤에 신도시 쪽에 새로운 좀 큰 놀이터? 그런 게 생겼었거든요. 네.
그걸 해적놀이터라고 불렀었는데 그냥 우리 찾지 말고 해적놀이터 가서 놀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어차피 저희가 안 찾으면 기다리다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애들은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때 제 친구 중에 그 아파트에 사는 서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나 봐요. 막 쓰레기 수거 봉투에 피 묻은 휴지 같은 거 들어있고 밤에 막 애를 푸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오.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렸는데 그 애 얼굴을 봤을 때 멍이 막 절반을 뒤덮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그때 막 그 소문이랑 그 애 얼굴이랑 막 그런 게 좀 매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갖고 우리가 좀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막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난 친구를 놀아주기로 한 건데 내버려 놓고 가면은 이거 괴롭힌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원래 숨바꼭질 할 때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아래에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또 그때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효은이라고 걔가 지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 100% 나오면은 또 놀이하자고 쪼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희는 저희끼리 놀고 싶은데 얘가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끼워준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나왔고 또 하자고 또 사정을 하면은 거절을 못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가자 이러면서 저희가 또 놀이하기 전에 벗어놓은 책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책가방이 나무 둔치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로 그냥 혼자서 막 뛰어가 버리니까 다른 애들도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불편하기는 한데 걔랑 놀기가 싫어갖고 그래서 좀 어린 마음에 사실 지금은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땐 그냥 친구들을 따라서 가방 쪽으로 뛰어갔거든요. 네. 근데 가방 쪽에 먼저 뛰어간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효은이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방 어디 갔냐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남자인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걔 이름이 유지거든요. 예. 이 유지가 뭐 미끄럼틀이었는지 뭐 계단 뒤였는지 하여튼 숨어 있을 때 가방 쪽에서 그 애가 뭔가 만지작 하는 걸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저희들은 걔가 가져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방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뭐 책도 있고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방 주인이 효은이니까 걔가 막 백일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달려가갖고 가방 돌려달라고 지하실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도 다 같이 가갖고 못 찾겠다 깨꼬리 했죠. 가방은 돌려받아야 될 것 같아갖고. 네.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하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움직임도 없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저희도 우리 네. 제대로 찾아본 거 맞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막 짤그락하고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자물쇠 같은 거를 벌새 칭칭 감아놓은 그런 게 툭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혼자서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사실 제가 술래라 제가 찾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나 뭐 경비 할아버지나 뭐 어른들한테 부탁해도 됐을 법도 한데 하필이면 그때 막 재개발 회의라고 해갖고 마을의 어른들이 거의 다 그 회의에 들어가셨거든요. 타이밍도 그러네. 그래서 도움을 구할 어른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면 좀 덜 무서울 거고 우리끼리 규칙을 정하자 이렇게 해갖고 나름 10살이기는 해도 애들이 그때 생각이 있었나 봐요. 분명 내려가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우리 다 혼비백산해갖고 안에서 막 갇힐 거다, 뭐 누구 하나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들 잃어버리지 않게 손 꼭 잡고 절대 비명 지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내려갔거든요. 보니까 그 통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갖고 한 줄로 서갖고 서로 팔이나 손이나 이렇게 부여잡고 들어갔는데 제 앞에 유지가 있었고 제 뒤에 서연이가 있었고 서로 어깨나 손 잡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내려가서 보면은 철문이 하나가 있고 신발장이 있었는데 신발장은 막 이렇게 여는 그런 신발장이 아니고 그냥 개방식이어갖고 거기에 숨어있지는 않았고
철문 아래가 아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던 자물쇠랑 철 체인? 그런 게 있어서 열려있겠다 생각하고 바로 문고리를 잡아가고 돌렸어요. 막 공포영화처럼 끼 하는 그런 소리? 그런 거 날 줄 알고 저희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좀 부드럽게 열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깜깜한 지하실은 이제 너무 깜깜하니까 효은이가 앞에서 후레쉬 비추고 저희들은 그냥 어깨나 손 잡고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하실을 다 둘러보는데 비닐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 발소리나 숨소리나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끄럽진 않은데 시끄러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후레쉬로 비추면서 다니니까 전신 거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후레쉬 빛이 보이고 저희들 눈, 코, 입 같은 게 어렴풋하게는 보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어두워갖고 뒤에 있는 저희는 거의 안 보였고 아마 후레쉬로 보는 맨 앞에 있었던 효은이만 좀 보였을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10살이기는 해도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런 정도의 폐가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때 당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나풀나풀 비닐 같은 게 자꾸 사람처럼 보여갖고 진짜 비명 안 지르려고 입 꾹 다물고 그렇게 막 가다가 진짜 바닥에 뭐 밟았을 때는 정신을 잃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예.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안 들어갔으면 기절했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했던 게 있어갖고 다들 좀 잘 참고 갔는데 하필이면 한 바퀴 정도 딱 돌았겠다 싶었을 때 그 차가운 철문이 다시 만져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돈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약간 좀 안심을 하고 이제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긴장이 지금 좀 풀린 상태였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참고 있던 비명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앞에 있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야, 손 절대 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놓치면은 100% 우리 다 못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놀라갖고 소리 지르다가 후레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휴대폰이었는데 그 휴대폰에 후레쉬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떨어뜨리면서 뭐가 눌러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딱 꺼져버리니까 진짜 완전히 깜깜하고 휴대폰도 못 찾겠고 그냥 진짜 앞에 있는 친구 손 잡고 있어야 그 감촉만 느껴지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빨리 나가야겠다 싶으니까 다들 손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4명인 거 딱 확인하고 맨 앞에 있는 애가 철문을 찾았으니까 문 열고 그냥 빨리 나갔거든요. 그래서 문 뛰쳐나와갖고 이제 막 빛이 막 보이고 저희들은 긴장 풀려갖고 주저앉는데 맨 앞에 서 있었던 그 효은이 있잖아요. 걔가 딱 뒤를 돌아보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래갖고 왜 그러지 싶어갖고 저는 힘 풀려갖고 앉아있다가 효은이 보려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제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유지 있잖아요. 남자애. 예. 그러니까 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하에서 그렇게 찾던 그 애가 제 손을 잡고 앞에 있는 거예요. 뭐야? 그 멍드네요? 네네.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처음에 들어갈 때 유지가 제 앞에서 손잡고 있었고 안에서 한 번도 손 놓은 적 없었거든요. 뭐야? 예. 막 소리 질렀을 때도 손 잡고 있으라고 막 소리쳐갖고 진짜 안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나 한 번도 손 놓은 적 없는데 얘가 언제 여기 낀 거냐 이렇게 되니까 애들도 다 뭐지 하고 일단은 저랑 유지 사이에 걔가 지금 갑자기 껴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손 뿌리치고 뭐냐고 너 어디 있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저희들 묻는 거 진짜 다 그냥 무시 까고 방긋 웃으면서 한 번 다시 하자고 또 하자고 막 그렇게 또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너무 무섭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고 싶다 해야 되나? 걔가 없는? 네. 그래서 최대한 완곡하게 진짜로 근데 또 거기서 강하게 말은 못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일이 있어갖고 가봐야 된다. 이제 학원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거절을 표현을 해봤는데도 걔는 처음엔 엄청 소심했고 막 뭐라고 말만 해도 움찔움찔 하던 애가 진짜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방방 뛰면서 엄청 신나게 다시 또 하자고 나 끼워서 한 번 더 하자고 예. 그 한글의 자음 중에 시옷자 있잖아요. 웃을 때 눈이 진짜 시옷 모양으로 꺾여가지고
진짜로 이게 만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그 눈웃음 표시라 해야 되나? 그게 오, 예. 실제로 된다는 걸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눈이 그 모양으로 휘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갈까 하는 눈짓을 보내고 있었는데 걔가 놀자 이러면서 제 손에 꽉 잡더니 저한테 얼굴을 바싹 갖다 대갖고 그 시옷자 사이에 꺾인 눈 안에 막 젤리 같은 까만 눈동자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막 보이면서 손을 점점 꽉 쥐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좀 꽉 쥔다 정도였지 이게 점점 무슨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무슨 손을 부시려고 쥐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무서운 것보다 너무 아프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옆에 있던 애들은 무서우니까 막 울먹울먹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하겠다고 일단은 빨리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단은 저를 살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소리 질렀던 걔가 뭐라고 말은 하겠지 싶어갖고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걔가 저의 손을 놔주기는 했어요. 그 효원이 가방 뺏어갔던 것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일단 효원이는 잽싸게 저를 친구들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가방도 안아갖고 메고서 아마 효원이었던 것 같은데 걔가 원래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순례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순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놀이에 끼워주기로 했으니까. 걔는 계속 그 이상한 그 시옷자로 막 웃으면서 저희를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무섭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효은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너를 놀이에 끼워주는 거는 우리끼리 놀기로 했는데 너가 부탁해서 해주는 거니까 너는 우리가 부탁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사실 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 같은데 효은이가 너는 대신에 저 지하실 헬스장 아래 내려가고 숫자를 세야 된다. 대신 너는 60까지 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가 말을 하니까 그냥 듣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애도 막 웃으면서 돌다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또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걔가 애매하게 막 고개 안 끄덕이고 있으니까 효은이가 우리랑 놀려면 이 규칙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알았다면서 내려가고 숫자를 막 세더라고요. 뭐 예. 60, 59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뭐지 하고 있는 효은이가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철문을 팍 닫아버리더니 저희한테 튀어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그냥 다들 뛰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달렸어요. 애들 따라서. 한 명 튀면 다 튀지. 예. 그쵸. 그래서 저희들은 걔를 그냥 지하실에 거의 가두다시피 해놓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무섭기는 무서웠어도 일단은 얘가 그 아래에서 무서워갖고 막 다치거나 거기 갇혀갖고 못 나오거나 하면 어떡하지 싶은 그런 네.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막 뛰어가다가 그 아파트를 나갔을 때 그 경비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회의록 같은 거 들고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니까 그 여자애가 막 돌아다니면 얘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만약에 뭐 어떤 애가 저희 찾으면 저희 일이 있어갖고 급히 갔다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뛰어서 애들 따라서 갔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산이 딱 2개가 있는데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고민만 하다가 못 주고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덜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10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작정 뛰긴 뛰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신도시에 있는 해적선 놀이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남게 되니까 다들 아까 있었던 일이 그냥 막 꿈인 것 같고 저희끼리 놀다 보니까 애들은 또 빨리 잊거든요. 빨리 잊어버리고 또 금방 놀다 보면은 또 재밌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무서워서 집에 갔을 것 같은데 그땐 또 같이 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한 4시쯤이었나 좀 늦게 떡볶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친구들끼리 막 그냥 거기서 민기적 대면서 야 언제 가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서연이가 우리 숨바꼭질 제대로 못했는데 한 번만 다시 할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어이구, 예. 아까는 사실 저희끼리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걔 찾아다니느라 너무 시간을 오래 뺏겼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자 이렇게 격하게 동의를 하고 그 놀이터로 돌아갔어요. 아까 놀았던 그 놀이터 말고 해적선 놀이터에서 하니까 그 여자애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쯤 됐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위가위보 하고 이번엔 제가 술래가 아니고 효은이가 술래를 맡았고 효은이가 정자 기둥인지 뭐 어디 기둥에다가 고개를 받고 눈을 감고서 숫자를 셌죠. 뭐 30, 29, 28 이렇게 또 숫자를 세는데 저희들은 항상 하던 대로 그냥 각자 흩어지고 저는 진짜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원통형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있어요. 막 그 사면이 이렇게 막혀갖고 동그랗게 내려가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네. 이게 신도시에 만들어져갖고 이 미끄럼틀이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약간 좀 굴곡이 있어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도 굴곡까지 가서 버티고 있으면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안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미끄럼틀이 내려가다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버티는 게 뭔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안에 숨어갖고 효은이 숫자 세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근데 뭔가 그 숫자 세는 소리가 약간 셀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그 지하실에서부터 울리는 그런 메아리 치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까 들었던 그 여자애가 막 숫자 세던 게 걔는 60부터 셌잖아요. 네. 근데 효은이는 30부터 셌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막 58, 57, 56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이거 효은이 소리 아니다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진짜 다른 소리였어요. 그냥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그 미끄럼틀 안에서 손이랑 발에서 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막 그 미끄럼틀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미끄럼틀 색깔만 보이니까 아까 봤던 그 여자애가 그 눈 시옷자로 꺾으면서 웃는 게 막 떠오르면서 걔가 제 얼굴에 막 갖다 대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눈 사이로 보였던 그 검정색 그 젤리 같은 눈동자나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떠오르면서 진짜 떠올리기 싫었는데 그래서 저는 환청이겠지? 이렇게 멀리까지 들릴 리가 없다. 우리가 몇 분을 뛰어왔는데 근데도 이게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벌벌 손 떨리고 발에는 막 땀 차고 하니까 이게 미끌미끌해서 미끄럼틀에서 미끌려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60부터 셌으니까 좀 걸리잖아요. 제가 진짜 어떻게든 버티려고 막 버둥버둥 하고 있는데 이제 숫자를 다 세고 0 이러더니 찾을게 이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애기 목소리로. 근데 찾을게 얘기하고 진짜 한 1초도 안 지나서였나? 미끄럼틀 벽을 진짜 막 쾅쾅쾅쾅 하고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니까 진짜 안으로 뭔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냥 막 밖에서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사람 손, 발 같은 그런 좀 수분이 있는 그런 것들로 막 짚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막 턱턱턱턱턱턱 하는 그런 좀 텁텁한 소리가 계속 막 들리다가 굴러 떨어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다가 굴러 떨어지고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끄럼틀 그 중간에 두 손이랑 발로 이렇게 해갖고 버티는 중이었는데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숨을 진짜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땀은 너무 나는데 눈꺼풀에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따가울 정도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 미끄럼틀 벽을 짚고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진동 같은 게 제 손이랑 발로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네. 진짜 미끄럼틀이 엄청 크게 진동을 했었고 제가 그 미끄럼틀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안 보이게 그 커브 사이에 있었는데 그 커브를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올라오는 여자의 얼굴이. 근데 저는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못 내려가니까 지금 그냥 버텨야 된다.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발을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쫙 벌려갖고 손을 그 아래에다가 넣고서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발바닥을 꺾어가지고 벽에 붙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 상태로 한쪽 손부터 이렇게 한쪽 손, 다른 쪽 발, 한쪽 손, 다른 쪽 발 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빠르게 막 기어갖고 엉켜서 올라오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그 파피 플레이 타임인가? 거기 그 허기허기라고 하는 괴물이 막 따라오는 그런 추격신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점은 저는 도망칠 수가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걔가 오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지고 오다가 떨어지고 그것만. 와. 진짜 비명도 안 나오고 손은 진짜 계속 미끌리고 발은 이제 힘도 안 들어가고 너무 오래 버텼으니까. 근데도 저는 일단 버틸 수밖에 없는 게 위에를 한번 올려다 봤거든요. 올라가 볼까 하고.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땐 빛이라도 보였는데 지금 올려다 보니까 그냥 진짜 끝없이 미끄럼틀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데 걔는 점점점 떨어지고 올라올수록 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걔 얼굴이 정확하게 보였는데 그 여자의 입에 그 헬스장 공사판에 막 떨어져 있는 그런 부자재들이나 막 깨진 유리나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커다란 유리 조각을 애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고서 계속 굴러 떨어지니까 입이 다 막 옆으로 찢어지고 뭔가 이빨이랑 그런 구조 같은 게 다 보였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거 사람 잇몸이 다 보였다 해야 되나? 근데도 또 얼굴 근육은 또 웃고 있으니까 자기 피에 막 미끄러져갖고 걔가 계속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은 그냥 진짜로 이게 진짜 무서운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포토샵으로 보정한 것처럼 진짜 딱 시옷자로 웃고 있는 게 너무 저는 비정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막 소리를 쳤거든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친구들 이름도 불러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근데도 진짜 절망적이게도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그 미끄럼틀 안에서 제 소리만 계속 메아리처럼 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한 30-40분은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세로. 예. 근데 근데 이게 계속 한 자세로 오래 힘주고 있으면 쥐 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발에 쥐가 나서 굴러 떨어졌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뭔가 차갑고 뭔가 그런 좀 그 여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뭔가랑 부딪힌 것 같은 기억은 확실하게 나거든요. 네. 떨어져서 미끄러져갖고 밖에 빛이 확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앞이 안 보였다가 약간씩 조금 보일 때쯤 되니까 제 앞에 친구들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다 거기 모여갖고 제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 있어서 저는 너네들 뭐냐 왜 그러면서 저 약간 어벙벙거리면서 좀 말을 제대로 못했다 해야 되나? 예. 애들이 다 근데 저랑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걔네도 숨어 있는데 누가 찾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진짜 한 몇 초 안 돼갖고 유리 조각이나 막 칼이나 막 그런 걸 들고서 누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잡히면서 찾았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 미끄럼틀 그 출구 거기에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너가 술래인데 왜 숨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술래가 아니고 효은이가 술래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그래서 아닌데 효은이가 술래였다니까 애들이 다 제가 숫자를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효은이는 자기랑 같이 숨어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갖고 먼저 집에 갔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술래한 기억이 없어갖고 응? 하고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얼굴빛이 안 좋아진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야 근데 아까 우리 지하실에서 효은이가 휴대폰 떨어뜨려서 그거 놓고 오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효은이가 지금 휴대폰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갖고 집에 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걔 핸드폰 지금 지하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이상하니까 뭐지 너무 이상한 게 많잖아요. 지금 뭐 이상한 애가 쫓아오고 정신 차려보니까 막 미끄럼틀 앞에 있고 친구는 또 없는 전화 받고 집에 갔다 그러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애초에 10살이니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서우니까 일단 엄마한테 다 전화하고
저는 진짜 거기서 너무 발에 쥐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쥐가 난 게 아니고 인대가 찢어진 거예요. 이게 또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과한 운동을 하면은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린 파열됐구나. 애들은 더, 네네. 그래서 발이 막 절뚝절뚝하고 못 걷겠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엎혀갖고 정형외과 가갖고 뭐 붕대 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냥 좀 빨리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좀 다 잊어버리고 싶어갖고 그냥 집에 가갖고 자고 있었는데 한 8시인가 9시쯤에 엄마가 저를 막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예요. 애가 아파하니까 좀 더 자게 냅둘 법도 한데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면 깨웠을까 싶어하고 들어보니까 효은이가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 전화 받고 갔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혹시 걔가 어디 간다고 얘기하거나 하지 않았냐, 뭐 알고 있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아마 효은이 엄마가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했죠. 한 4시쯤에 떡볶이 먹고 숨바꼭질 하다가 집에 갔다 전화 받고 그럼 4시에 집에 갔으면은 9시면 이미 집에 있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애가 집에 안 오니까 10살인 애가 9시까지 집에 안 오면은 엄마는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효은이네 엄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나는 절대로 효은이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 이거를 느낀 거죠. 저도 잠이 확 깨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어요. 걔네들은 바로 저희 집으로 와갖고 막 저희끼리는 나름대로 걔가 갈 법한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막 전화해보고 저희 엄마랑 아빠는 그냥 애 찾으러 나가겠다고 동네 나가가지고 막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니고 저희는 막 사촌 언니, 뭐 사촌 오빠, 뭐 PC방 뭐 이것저것 다 전화해봤는데 진짜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10시인가 11시인가가 되고 11시 됐는데도 애가 안 오면은 이거 분명 뭔 일이 생긴 거다 싶잖아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효은이네 엄마랑 아빠가 실종 신고를 하고 예. 저희들은 다시 얘기를 드렸죠. 사라진 시간이나 경위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그 수색하시는 경찰분들 껴갖고 효은이 이름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저는 다리가 다쳤으니까 후발대라고 해야 되나? 네. 앞서가는 거 말고 거기 껴갖고 그냥 솔직히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찾아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같이 찾아다녔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저는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효은이네 엄마가 이제 산이나 저수지에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좀 비명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시니까 산이랑 저수지 살펴보면서 쓰레기 같은 거라도 건져지는 걸 보면은 막 엄마가 가슴이 철렁철렁 하시니까 결국에는 엄마를 달래시던 아버지도 막 울고 그러니까 좀 이 상황들이 저한텐 좀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 내 친구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막 나서 저도 그쵸. 12시인가가 지나니까 부모님들은 저희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도 저희는 못 가겠는 거예요. 잠도 안 올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옆에서 서연이가 야 지하 헬스장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하실 가야지, 지하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싶어갖고 근데 진짜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100% 거기 있다 싶은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막 지하실 가봤냐고 지하 헬스장 가봤냐고 막 경찰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경찰분들은 거기가 약간 좀 공식적으로 있는 장소가 아니고 다 모르시잖아요. 뭐 공사하다가 만 곳이면은 사실 열려있으면 다 수색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 수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막 거기서 우리 놀았으니까 거기 있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거기를 다 같이 갔죠. 진짜 뭐 후발대 선발대 다 합쳐갖고 갔어요. 진짜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거기를 다 같이 갔어요. 12시가 되니까 어둡기도 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지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경찰분이 먼저 후레쉬를 비추면서 내려가셨고 저희들은 진짜 있을 것 같다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확신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래에서 경찰분이 뭔가 막 만지시더니 철컹하는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잠겨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뒤에서 아까 그 부탁드렸던 경비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막 사람들 틈을 막 비집고 나서가지고 거기는 공사 안 하고부터 쭉 잠가놨었다. 시공 맡긴 업체가 그 열쇠를 갖고 있어갖고 한 번도 연 적도 없고 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저희는 오전에 거기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어갖고 저희는 계속 막 여기 우리 들어갔었다고 저희 넷이서 막 그렇게 계속 항변을 하는데 경찰분들은 애들이 하는 말이고 이미 그 경비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으니까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색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저희가 너무 막 확신에 차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효은이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거 아니에요. 딸이 찾아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그냥 막 미친 듯이 사람들 다 밀치고 경찰도 밀치고 거기 내려가갖고 그 자물쇠를 막 흔들면서 효은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다 뭔가 좀 숙연해져 있고 경찰분들은 막 다치신다고 막 떼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철문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60, 59, 58, 57 이러면서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들은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예. 그 목소리가 진짜 효은이 목소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도 알죠. 자기 딸 목소리인 거. 그니까 이제 막 엄마는 애 목소리가 들리니까 막 더 미친 듯이 문 두들기고 자물쇠를 막 잡아당기는데 경찰들은 이제 막 실톱이라고 하나? 그런 거 갖고 와서 효은이 어머님 떼어내갖고 저희한테 맡기시고 자물쇠를 막 절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내림차순으로. 뭐 19, 8, 7 이러고 있는데 한 5초 정도 남았나? 그때쯤에 자물쇠가 부서지고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희 위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경찰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그 헬스장에 깨진 그 전신 거울 있다고 했잖아요. 효은이가 거기에 진짜 이마를 갖다가 박은 채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울에 얼굴을 갖다 대고서 숫자를 세고 있었대요. 다행히 또 찾았으니까 효은이가 구조돼갖고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돌아왔었고 다행히도 어떤 외상이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은이한테 달려가갖고 저희들은 다행이다 하면서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효은이가 진짜 약간 좀 공허한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텅 빈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눈빛으로 저희를 딱 보더니 찾았다 이러고 한마디를 하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그때 진짜 섬광처럼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낮에 그 효은이가 같이 숨바꼭질 했던 그 여자애한테 말했던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순례를 해야 되고 숫자는 저 밑에서 세야 된다고. 그게 우리랑 놀 수 있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찾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찾았으니까 애가 저 아래 내려가서 숫자 세고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저희들은 진짜 그냥 사실 저희도 경찰서에 가갖고 얘가 왜 여기 내려와 있는지 어디 있었던 건지 막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랑 서연인가는 부모님이 애들을 벌써부터 경찰서에서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셨고 유지연나가 걔가 남자애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희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는데 걔가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 기억인데 유지는 한번 진술을 했으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음날 저희들은 학교를 가고 효은이는 한 일주일인가 정도 있다가 학교에 왔는데 평소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저희들이랑 떡볶이 먹고 막 놀았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숨바꼭질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그때 딱 나와갖고 저희들을 봤을 때 걔가 저희한테 찾았다 얘기했던 거 그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애가 기억을 못하니까 굳이 무서운 얘기 해줄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그냥 걔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얘기를 하고 그냥 좀 항상 지내듯이 친구로 지냈는데 절대 숨바꼭질 절대 안 했죠. 그 후부터는 진짜로. 못하죠.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트라우마여갖고 저희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항상 효은이가 5교시가 끝나면은 엄마 차례 타고 어디로 갔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옛날엔 좀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낙인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좋게 인식이 봤죠. 예. 있어갖고 얘기를 못했다고는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과에 다니면서 몽유병인가를 치료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막 세게 받으면은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린애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심각하게 충격을 받으면은 그 기억을 잊어버린대요. 딱 그 네. 부분만. 그리고 뭔가 몽유병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막 애가 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중얼중얼 막 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닌대요. 빙의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일이 되게 충격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은 걔를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신 거죠. 병원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몽유병도 사라지고 고등학교도 저랑 같이 진학을 해서 지금은 같이 졸업을 해서 대학교도 가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연극영화과를 지원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몽유병이 있던 쯤에 애가 웹드라마인가에 나가갖고 조연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막 방송이나 예능이나 그런 데 나오면 귀신을 못 보게 된다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부터 사라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살짝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건 또 아니니까. 이제 제가 재수를 한번 해갖고 수능 끝나고 동네에 다시 돌아온 거죠. 재개발이 막 돼갖고 그때 11년 전에 재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네.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 그때 그 헬스장 있던 아파트들은 다 헐리고 LH인가? 그게 다 들어와갖고 네. 어디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뭐 좀 너무 강렬했던 사건이긴 했지만 너무 어렸을 때니까 동네들도 이제 다 바뀌어갖고 이거 다 그냥 꿈이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좀 잊혀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숨막질 했던 애들 있잖아요. 동네 친구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 다 만나갖고 술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신도시는 개발을 안 하니까 애초에 그냥 신도시로 만든 곳이니까 해적 놀이터가 거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도시 놀이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해적성 놀이터를 보는데 약간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저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진짜 손발에 힘이 막 들어가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딱 그걸 보면서 저희들 다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그날 일들이. 그래서 그날 저희가 막 파자마 파티 하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서로 막 했는데 기억이 막 와전되고 왜곡되고 해갖고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진술했던 유진은 자기가 진술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걔가 대체 뭐였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그의 정체나 뭐 옛날에 막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야 좀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아동 한다는 그런 소문은 있었는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어서 조금 허무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만 쉴게요. 잠깐. 야, 제가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인데요. 일단은 숨바꼭질 이야기 통틀어서 최강의 레전드가 아닌가 싶고요. 공포 쪽에서 진짜로. 진짜요? 네, 공포 쪽에서 최강의 레전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야기도 너무나 레전드지만 전달하는 바쿠스님도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요? 왜냐면 네네. 공포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포에 찌들어서 자극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거에. 근데 야 소름한 10번 돋았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요? 와. 성공했네. 예, 성공한 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시들무에서 길이길이 기억이 될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바쿠스님은 영광이네요.
한 가지 이야기가 네.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원래 할까 했었어요. 그쵸? 저랑 이야기 나눌 네네, 때. 좀 짧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길어졌네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네. 시옷자로 눈 뜬 거부터 보통 와, 근데 진짜 귀신이 어떻게 아닌 것 설명을 해야 같아요.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잖아요. 네네. 눈이 조그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보이는 검은 자.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좀 몰캉몰캉한 젤리처럼. 오. 아유, 이거는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저번에 또 준비하셨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공포 역사에 또 남을 이야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시들물 좋아해요. 우리는 자극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너무나 시들무에서 자극이란 자극은 다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극은 갱신되고 또 새로운 분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시들무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쓰리님. 네, 제가 8월 말에 참여하고 네. 벌써 시간이 돼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솔직히 저희 방송에서 내가 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신 거죠? 정확히? 그럼요. 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은 3로 시참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이제 현재 남궁 허슬이라는 랩 네임으로 이제 래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헛슬, 그래서 쓰리.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남궁 허슬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죠?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이제 채널에 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 그쵸. 라이브 영상들도 좀 몇 개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음악이나 아니면 이런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쓰리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뭐 동료 래퍼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 이제 오늘은 저랑 친한 래퍼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허, 예. 네, 음악과 관련된 사연은 아닌데 이 친구가 좀 살면서 경험했던 2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귀족님들께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3예요! 지금부터 이 친구를 초록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린.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초록이가 5년 전쯤에 2018년이죠. 그 시기에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초록이는 당시에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소속사 없이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앨범을 만들려면 직접 본인이 제작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앨범을 제작할 돈을 벌려고 지방에 위치한 공장에 한 3달 정도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기로 일정이 좀 급히 정해지다 보니까 부랴부랴 한 3달 정도 머무를 공장 근처에 자취방을 찾게 된 거예요. 초록이가 가서 머물게 된 지역이 경기도 오산시였어요. 당시 초록이는 좀 주머니 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서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단기로 계약이 가능한 방을 찾아보게 되었대요. 네. 근데 인터넷 카페나 어플 같은 걸로 알아보니까 월세가 저렴한 곳은 당연히 보증금이 너무 부담이 됐고 보증금이 없는 방은 월세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정도 종일 검색을 해서 방을 찾다 보니까 이제 대략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한 거죠. 여기가 뭐 인근 주변에 건설 현장들도 있어서 인터넷 매물로는 확인이 안 돼도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면 싼 매물들이 간혹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무 부동산이나 전화를 걸었대요. 예.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께서 네, 땡땡 부동산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아서 초록이가 상황 설명을 하니까 총각 전화 잘했다고 마침 거기 근처에 반지하이긴 한데 원룸이 아니고 투룸인 아주 딱인 저렴한 방이 있다. 그래서 그럼 혹시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 정도 해요? 물어보니까 보증금은 100만 원이고 월세는 10만 원이야 총각. 빨리 계약해야 돼. 안 그러면 방 금방 빠져. 이러더래요. 근데 아무리 지방이지만 이게 2018년에 월세 치고는 너무 싸잖아요.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살짝 뭐 허위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긴 했는데 초록이가 성격이 좀 되게 무르익무실해요.
뭐 예민하지도 않고 뭐 어떨 땐 답답할 정도로 좀 많이 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잠만 자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럼 내일 방 한번 같이 보고 바로 계약을 하기로 그 부동산 아주머니랑 약속을 잡았대요. 다음 날이 돼서 서울에서 가야 되다 보니까 차가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퇴근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밤 8시쯤에 그 빌라 앞에서 어제 전화한 여자 사장님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출발을 했대요. 네. 또 근처에 거의 다 도착했을 쯤에 조수석에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살게 된 그 동네가 되게 휑하더래요. 네. 논길 같은 곳도 지나가야 되고 길가에 편의점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예. 이제 도착을 해서 건물 옆에 주차를 하려고 그 건물 정문 쪽을 천천히 쓱 지나가는데 그 차량들 중에 경차 모닝 있잖아요. 모닝인데 이제 귀족분들도 흔히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차량 색상이 자주색인 모닝이 건물 앞에 한 대 서 있더래요. 예. 근데 그 차가 뭐 미등도 꺼져 있고 앞에 전등도 다 꺼져 있었는데 실내에 보면은 그 운전석 위에 불 켜는 버튼 있잖아요. 그 불만 켜놓고 어떤 남자가 차 안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차 안에 남자가 평범한 50대의 아저씨로 보였는데 그 자주색 차량 색깔이랑 똑같은 자주색의 정장 자켓 차림에 자주색의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타고 갔던 그 친구의 차가 차체가 되게 높은 SUV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길 운전을 하다 보니까 논길이 어둡고 지나가는 차들도 없어서 상향등 헤드라이트 켜고 지나가다가 그 자주색 모닝을 마주한 상황이었어서 네. 그 차 안에 훤히 보인 거죠. 그 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마 그 모닝 안에 있던 차주분은 눈뽕이라고 하죠.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눈이 부셔서. 근데 그 차 안에 남자분이 눈이 부실 텐데도 눈을 끔쩍도 안 하고 그냥 또렷이 뜬 상태로 초록이랑 친구가 탄 차가 지나가니까 고개를 뒤로 옆으로 이렇게 쓱 돌리면서 계속 이 두 명이랑 아이 컨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록이는 부동산에서 통화한 아주머니 말고 다른 아저씨가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건물 앞에는 주차 공간이 그 모닝이 서 있던 거기 한 자리밖에 없어서 그 건물 약간 뒤쪽에 주차를 하면서 저 아저씨 되게 특이하다. 안무대 트로트 가수신가? 50대이신데 이렇게 평상복을 저런 걸 입고 다니시지? 둘이 얘기를 하면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주머니 저 도착했는데 건물 앞에 모닝 차량 혹시 직원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내가 직접 가고 있고 거의 다 왔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서 빌라 정문 앞에 가보니까 모닝에서 아까 봤던 그 자주색 양복 입은 아저씨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새 차 안에 불도 꺼져 있고 시동도 꺼져 있고 타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초록이랑 친구랑 둘이 순간 공포가 밀려온 거죠. 근데 이제 둘이 같이 목격을 했었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귀신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고 이 건물 사는 분들이 조금 빡센 분들이 많나 보다. 쥐죽은 듯이 몇 달만 머물다 조용히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제 통화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가 금방 오셔가지고 총각 반갑다고 보통 이런 매물이 흔치 않은데 연락 잘했다고 방 비어 있으니까 바로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셔서 함께 방을 둘러봤대요. 반지하 방을 딱 내려가니까 현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바로 화장실이 있었고 현관문에서 보이는 정면 쪽에 왼쪽, 오른쪽 나란히 옷방이랑 안방이 붙어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낡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다 하면서 방 안을 둘러보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이랑 안방 사이 연결되는 벽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덧대어져서 못질을 해서 막아져 있고 청테이프가 막 칭칭 감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말을 자르더니 이건 절대 건들지 마라. 옛날 집구조라서 그런 거다. 집주인이 막아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단칼에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찝찝하긴 했어도 어디서 이 정도 크기의 월세 10만 원인 집을 빠르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럼 지금 바로 계약하고 입주를 하고 싶다. 집주인분께 연락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여기 집주인분이 연세가 많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어서 여기 안 계신다. 네. 빨리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랑 계약하면 된다. 여기 집주인분 계약건들은 다 내가 전담하고 있어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금만 입금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 라고 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입금하고 이틀 후에 바로 그 집에 이사를 하고 공장 일도 시작을 한 거죠. 네. 초록이가 하던 그 공장 일도 몸이 고된 일이 아니었고 단순 업무에 사무직 비슷한 앉아서 하는 일이라 오산에서 생활에 나름 만족을 하면서 한 5일 정도를 지냈대요. 이 초록이가 좀 둔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샤워를 하면서 본인 몸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리 전체가 전부 멍이 들어 있었대요. 이거 안 좋다. 예. 처음에는 자다가 어디 부딪혔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멍이 너무 많았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꼭 멍이 한두 개씩 더 늘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싸한 느낌을 느끼고 나니까 그 청테이프가 칭칭 감긴 화장실 안방 사이 벽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혼자 있는 집도 횡하고 하다 보니까 집 자체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대요. 저기 막아놓은 벽은 창고인지 아니면 윗집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막아놓은 건지 알 길이 없었고 굳이 그걸 열어볼 이유도 없었고 네. 하도 그 아주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꺼림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집을 좀 둘러보니까 곰팡이도 군데군데 많이 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첫 주말이 됐을 때 같이 방을 보러 와줬던 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주변에 술 마실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아서 친구가 술을 차에 싣고 놀러 온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 보면서 술을 먹다가 초록이 친구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앞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예.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초록아 너야? 나 금방 나갈게 좀만 기다려 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볼일 보고 나와서 야 초록아 왜 대답을 안 하냐? 가서 볼일 봐라 얘기를 하니까 초록이가 무슨 소리냐고 나 잠깐 안방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까 충전해놨던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둘 다 이제 저번 주 모닝에 탄 아저씨 본 이후로 2차로 또 여기서 소름이 돋은 거죠. 막 술을 더 마시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둘이 같이 잠을 자려고 이제 수면을 취하려고 침대에 누웠대요. 침대는 초록이가 이사 올 때부터 원래 이 집 안에 있었던 침대였는데 성인 남자 둘이 누워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벽 쪽 안쪽에 친구가 눕고 바깥쪽에 초록이가 누워서 잠에 들었는데 이날 초록이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 모닝에 타고 있었던 그 50대 아저씨가 위아래 전부 자주색인 정장 세트를 입고 예. 자주색 넥타이를 메고 청테이프로 감겨진 문을 열고서 자주 색깔의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걸어 내려와서 본인이 자고 있는 안방 문 앞에 기대해서 서 있더래요. 예.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네가 왜 여기 있어? 하는 표정으로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무 말 없이 본인을 계속 노려보더래요. 노려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제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초록이가 개꿈을 꿨구나 생각하면서 숙취 때문에 막 머리를 부여잡고 부산스럽게 부산을 떠니까 옆에 자던 친구가 일어나더니 야 초록아 몰랐는데 너 왜 이렇게 잠버릇이 심하냐, 자면서 왜 자꾸 나한테 계속 다리를 올리냐 하더니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초록이가 그래서 내가 자면서 계속 너 몸에 다리 올렸냐고, 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막 버벅이면서 하는 말이 잠결에 자꾸 옆에서 다리가 올라오길래 막 이렇게 밀치고 치어내다가 짜증나서 발로 차고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벽 쪽에 누워 있었잖아요. 또 이 친구는 초록이 등 쪽을 바라보고 초록이는 안방 문 쪽을 바라보고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잤던 건데 뒤에 있는 벽에서 다리가 계속 올라왔던 거죠. 뒤에서 그 친구 몸에 올라온 그 다리가 초록이가 막 뒤척이면서 올렸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 집 뭐냐고
안 그래도 막 꿈자리도 사나워가지고 어제 저번 밤에 봤던 자주색 아저씨가 집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열고 나가는 이상한 꿈 꿨다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초록이도 이제 얼어버린 거죠. 이 둘이 어젯밤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동시에. 위아래 자주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소름이 끼쳐서 둘이 집에서 바로 밖으로 나왔대요. 이게 이른 점심 때니까 이거 부동산부터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그 부동산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 집을 보여줬던 아주머니는 없고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만뒀다 그러더래요. 계약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그 아줌마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이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아주머니가 다 알아서 계약해준다고 해서 입금도 다 했고 지금 일주일 정도를 거기 집에서 지내다가 온 거다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럼 계약서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뭐야? 아차 싶더래요.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이 집에 들어왔던 거죠. 저는 부동산법은 자세히 잘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직접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학생 그 전입신고가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찝찝하면 동사무소 가서 우선 확인부터 해봐라. 예.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대요. 가서 이제 공무원분께 제가 여기 전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내고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뭐 확인해 주실 수 있냐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다 하고 집주인분이랑 직접 전화 연결을 해줬대요.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예 여보세요 이러셔서 할머니 제가 지금 여기 반지하 집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넣고 들어온 세입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세입자?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몰라.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예. 초록이가 여기 오산시 땡땡동 땡땡 빌라예요. 할머니 여기 주소 모르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께서 거기 우리 아들 집인데 근데 우리 아들 죽었는데 나는 뭔 소린지 몰라 하고 전화를 그냥 뚝 끊으시더래요. 와, 예. 그래서 우선 더 캐묻지도 않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냥 바로 반지하 방으로 가서 보이는 짐들 싹 친구 차에 싣고 방을 빼고 나왔대요. 방 빼고 다시 부동산에 가서 할아버지께 저 집에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당장 방 빼야겠다. 그 아주머니 직원이 계약서도 안 쓰고 내 보증금 갖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히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돼서 보증금은 돌려받고 그 집에서 다시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 할아버지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라 건물주가 동사무소에서 통화한 할머니가 맞고 할머니의 50대 아들이 그 건물 관리를 도맡아서 했었는데 2년 전쯤에 그 빌라에서 뭐 때문인진 몰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집주인 할머니는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던 게 그 건물 앞에 주차돼 있던 자주색 모닝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집주인 아들이 타던 차였대요. 움직일 리가 없는데 움직인 걸 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차가 봤던 거는 움직이진 않고 그 차 안에 사람이 타 있던 걸 봤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집주인 아들이 타던 차여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 빌라 앞에 방치가 됐던 거예요, 2년 동안. 예. 초록이가 이 집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있었다 보니까 낮에 지나가면서 그 차를 유심히 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잘한 짐들 빼러 다시 들렸을 때 모닝을 보니까 차 전체가 뿌옇게 손잡이, 앞유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집 앞에서 봤던 차 안에 있었던 그 자주색 옷차림의 아저씨는 예.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맞네요. 그 아들분이네. 예,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아닌 게 차 안에 타고 있던 걸 본 거죠. 초록이랑 초록이 친구랑. 그래서 이 초록이가 집에 머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그 청테이프로 칭칭 감긴 벽 판자나 자주색 정장 차림의 그 기괴한 아저씨 모습이 그 돌아가신 집주인 아들이 맞는지 네. 아니면 멍이 왜 그렇게 내 다리에 심하게 생겼던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알지는 못하고 도망쳐 나온 거였거든요. 그 보증금도 그 아주머니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부동산 할아버지 사장님 통해서 돌려받은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짧은 오산 투룸 반지 앞방에서 일주일 만에 도망쳐 나왔던 초록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그러면 이 이야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또 초록이가 겪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 이 오산시에 빌라가 아직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반지 앞방도 월세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일단은 그 오산- 집은 아직도 그 자주색 모닝이 있겠죠? 여기까진 모르겠어요. 한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 있을 것 같은 뭐-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제 그 빌라 앞에 자주색 모닝이 방치가 돼 있고 화장실 안방 사이에 청테이프 감겨진 상태로 막혀있는 반지하 투룸이 있다면 거기입니다. 한번 의심해 보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도 초록이 님이 겪었던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이야기는 이제 초록이의 가족 이야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가슴이 아픈 가족 이야기인데 물론 제가 사전에 오늘 초록이한테 올비 공포라디오 채널에 귀종님들께 이 사연을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냐 조심스레 물어보니까 초록이가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초록이 어머니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어머님은 이제 3남 1녀 중에 둘째셨어요. 큰오빠, 그 다음에 초록이 어머니, 셋째 남동생, 막내 남동생 이렇게 4남매였는데 초록이 외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분이셨냐면은 상대방에게 본인께서 피해를 끼치는 것도 또 상대에게 피해를 받는 것도 극도로 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본인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끼치면 어떻게 해서든 꼭 고스란히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셨대요. 뭐 좋게 말하면 강직하고 반대로 말하면 조금은 고지식하시고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외할머니께서도 치매 증상이 발현이 되셨대요.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먼저 떠나도 너희들 사남매가 너희 엄마를 끝까지 꼭 잘 책임을 지고 모셔라. 형제끼리 싸우지들 말고 내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다가 유언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이후로 이 사남매는 두 번 다시는 다 같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막내를 제외한 이 세 남매는 모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초록이 외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좀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남매가 치매가 좀 악화되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좀 작은 갈등이 발생했대요. 우선 첫째 큰오빠네 가족은 당시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큰오빠께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둘째 딸인 초록이 어머니께 야, 너가 좀 책임지고 동생들이랑 어머니 좀 잘 챙겨드려라 한국에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록이 어머니께서 본인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어머니를 모실 상황적인 여유가 안 된다. 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가 직접 외할머니를 초록이 집에 모셔서 1년 정도를 보살펴 드렸대요. 가족분들 중에 치매 질환을 겪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위험한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맞죠. 생각보다 간병인의 역할이 강도가 꽤나 센 그런 힘든 상황이 반복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초록이 집에 수험생도 있었고 아버지 사업 문제도 엮여 있어서 외할머니를 제대로 간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셋째 남동생 부부에게 1년만 좀 어머니를 좀 케어해줄 수 있겠냐 본인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대요. 막내 동생 넷째 같은 경우는 당시 네. 뚜렷한 직업 없이 좀 지방 쪽에 머물고 있었어서 연락이 잘 닿지가 않았고 이제 셋째 남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마음은 모시고 싶은데 자기 부인이 좀 극구 반대를 한다.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셨다고 해요. 이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 하고 셋째 부부가 이제 어머니를 1년간 모시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예. 근데 한 달 만에 경찰서에서 초록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 그 땡땡분 자녀분이시냐고.
고친께서 치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집을 못 찾아서 시민분 신고로 접수가 돼서 관할 파출소에서 지금 모시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초록이 집으로 다시 와서 셋째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머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할 거면서 왜 알겠다고 하고 데리고 갔냐고.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셋째 남동생분은 직업이 소방관이셨어요. 예. 직업 특성상 뭐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려면은 그 셋째 동생 부인께서 간병을 전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그 부인 전 입장에서는 치매를 앓으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히 내키지 않고 힘든 일이셨겠죠. 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시는 게 힘드니까 누나가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모셔드려라. 우리가 돈은 똑같이 나눠서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데 정말 당시 초록이 어머니께서는 물에 빠지면은 둘 중에 누굴 구할 거냐 선택하는 것처럼 본인의 엄마를 선택할지 아니면 내 자식이랑 우리 가정을 선택할지 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본인의 가정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사남매가 협의해서 포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대요. 초록이 외할머니께서도 당시 증상이 많이 심해지셔서 케어가 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어진 거죠. 요양시설로 모시는 날에 다른 남동생들은 오지 않고 본인만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배웅을 해드렸대요. 이렇게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나서 머리로는 자주 주기적으로 찾아뵈야겠다 했지만은 자식들이랑 남편 문제로 그러질 못하셨대요. 그리고 사실 사남매 중에 혼자만 어머니를 책임지는 상황 자체가 당시에 좀 많이 버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초록이 할머니께서 1년 정도 시설에 계시다가 폐렴이 악화되셔서 급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이때 당시 시기가 10년도 더 지난 얘기다 보니까 요즘 요양시설은 이런 곳이 절대 없을 거예요. 할머니의 몸 군데군데 멍자국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네. 초록이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셨대요. 괜히 내가 시설에 모셔가지고 내 결정 때문에 일찍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건가. 너무 자신이 원망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첫째 오빠는 지금 일정 때문에 도저히 급하게 한국에 들어갈 상황이 안 된다. 네. 해서 결국 어머니 장례식에 오시질 못했고 나머지 3남매만 상주로 초록이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례식에서 그 셋째랑 막내 동생의 싸움이 발생을 했대요. 할머니께서 남긴 재산이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산 상속 배분에 있어서 막내가 아니 형들이랑 누나는 어릴 때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고 결혼할 때도 도움 받지 않았냐. 이 아파트는 나 좀 도와달라.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이걸로 한번 제대로 가게를 운영해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셋째 형이 야 네가 뭔데 연락도 없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얘기를 하고 막내는 형은 어머니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뭐 효자인 척을 하냐 막 언쟁을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화를 못 이겨서 장례식장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창문이 깨졌대요. 그러니까 본인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모든 남매들의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이 초록이 외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네. 첫째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첫째 오빠가 뜬금없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지역이 강원도라는 거예요. 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째 오빠분은 미국 대학에서 안식년의 기간이라서 이미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강원도 산골에 본인 친구들 셋이서 부부들끼리 별장을 구해서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국내에 있었는데 미국이라 이제 장례 참석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친구 부부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신 전날 밤에도 이 첫째 분 본인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었대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각자 부부들이 집으로 헤어지고 첫째 오빠 부인분께서 안방에 먼저 들어가서 잠자리에 드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옆에 없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어제 거실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나? 하고 한참을 찾아도 안 보여서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 전체가 피로 흥건한 상태였대요. 돌아가신 사이는 바다출혈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언덕인 화장실도 아니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화장실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앞에 붙잡은 곳이 그 창문이라 창문 유리가 막 와장창 깨지면서 그 순간 유리 파편이 손목을 그대로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분명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셨을 텐데 부인분이 먼저 안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잠에 들어서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망하게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사이에 첫째 오빠분도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로부터 한 5달 정도가 지나서 네. 소방관이셨던 그 셋째 남동생분의 부고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소방관 일을 하시다 현장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사인을 정확히 초록이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듣기로는 독감 같은 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 치료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이었는지 다른 균이 몸에 퍼지면서 급성 쇼크 같은 걸로 정말 건강하시다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 지인의 집안 이야기라 좀 전해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렇게 1년 사이에 어머니, 첫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줄초상이 이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당시 초록이 어머니께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혹시나 이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우리 남매를 좀 혼내시려고 좀 하늘로 빨리 부르시는 건가? 네. 하는 불안함도 한편으로는 많이 느끼셨대요. 왜냐면 마음 한켠에 이제 본인께서 어머니 대신 가정을 택했던 죄책감 같은 게 항상 짓누르고 있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뭐 본인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펴 드린 게 사남매 중에 초록이 어머니가 유일하셨다 보니까 네. 초록이 어머니께는 뭐 별 탈이 생기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초록이가 잘 키우던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분이 계셨잖아요. 맞죠. 외할머니 장례식 이후로 유산을 상속받았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일식 요리를 배우셔서 횟집을 오픈하셨는데 막내 동생분이 오픈 당일에 회를 직접 손질하시다가 그 회칼로 본인이 손을 잘못 베어서 신경이 손상돼서 더 이상 손으로 요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예. 가게도 영업이 잘 안 돼서 금방 폐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려드린 이 모든 일들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 이야기였는데 예. 10년도 더 된 과거 이야기였고요. 현재는 그 막내 동생분이 그 당시 본인 행동을 좀 뼈저리게 뉘우치시고 초록이 어머니와도 관계가 많이 회복이 돼서 친척들끼리 뭐 왕래도 갖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진심으로 잘 모시고 지내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야. 초록이가 20살쯤에 외가 쪽에서 일어났었던 가족 사연도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 재산까지 가져가서 그렇게 예. 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손이 손상이 되면 장사를 못하게 되고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 재산까지 결국에 날리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아무도 그래서 못 갖게 하셨네. 네, 맞습니다. 와. 그래요. 이게 개인 가정사니까 네네.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뭐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저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1년 안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예, 이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가족이 모두 초록이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죠. 목숨을 잃거나 좀 해를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담담하게 들려주는데 들었을 때 좀 무섭고 공포가 느껴지기도 했지만은 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쓰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 끼쳤고, 두 번째도 당연히 뭔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름 네네.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쓰리님께서 오늘 또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오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 두 가지 이야기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모르겠어요. 이게 참 가족에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사실 너무 개인차가 크고,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네요. 자주색 모닝과 자주색 정장을 입은 아저씨. 지금도 그 빌라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 자주색 모닝이 주차가 돼 있어요. 먼지가 쌓인 그런 곳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